미국 뉴욕. 세계 돈이 다 모이는 그 유명한 월가에서 돈을 벌려면 반드시 그 나라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제일 큰 은행 건물 옥상에 깃발을 걸려면 오직 그 나라 국기여야만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두뇌를 돌리려면 결국 그 나라가 만든 부품이어야만 합니다.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로비 한 번 벌인 적도 결코 없습니다. 선언도 없이, 소리도 없이. 세계 돈이 다 모이는 곳, 미국 뉴욕 한복판에 묵묵히 태극기 하나를 꽂았습니다. 바로 지난주 이 회사는 무려 40조 원, 리화로 265억 달러를 끌어모았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나라, 중국의 최대 기업 알리바바가 12년 동안 지켜온 자리를 당당히 밀어내고 새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돈을 그렇게 끌어모은 바로 다음 날,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가 그 돈을 자기네 땅에 쓰라며 어김없이 노골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세계는 여전히 이 나라를 부품이나 만드는 작은 나라라고 얕봅니다. 그게 바로 이 회사가 20년간 차곡차곡 노려온 전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미국 자본시장 정복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 코스타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출신으로 지금은 미국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여름 특별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국제 자본시장을 다루는 이 수업을 신청한 건 언젠가 브라질 기업들이 왜 세계 무대에서 좀처럼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지 그 답을 찾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진짜 이유는 첫 수업날 강의실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초 뉴욕의 여름은 습하고 무더웠습니다. 강의실 에어컨이 쉴 새 없이 돌아갔지만 창밖 맨해튼의 열기는 유리창을 넘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스커피를 손에 쥔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음이 다 녹기도 전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캐서린 월시 교수님은 정각에 들어오셨습니다. 첫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다부졌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월가에서 25년 동안 기업들의 미국 증시 상장을 도와온 분이었습니다. 어느 회사가 언제 상장해야 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계산해온 사람. 숫자로 세상을 읽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가방을 내려놓으시더니 곧바로 칠판에 질문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강의실 안은 냉방이 잘 됐지만 창밖 햇살은 유리창 너머로도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자금을 모은 기업은 어디입니까? 중국 출신 웨이첸이 가장 먼저 대답했습니다. 알리바바입니다. 2014년 250억 달러였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웨이, 자네는 그 상장 당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있었습니까? 웨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배웠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실무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12년 동안 깨지지 않을 거라고 저를 포함한 월가 사람들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기업도 그 규모를 넘어서지 못할 거라고 말이죠. 미국 출신 에단 콜이 팔짱을 낀 채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지금 이 질문을 다시 꺼내시는 건가요? 미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고 외국 기업 기록이야 언젠가 미국 기업이 다시 깨는 거 아닌가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이 계속 몸집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대답 대신 칠판에 새로운 숫자를 적으셨습니다. 265억 달러.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받아 적으며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알리바바보다 큰 숫자였습니다. 인도 출신 프리아 나이르가 물었습니다. 어느 회사인가요? 엔비디아인가요? 아니면 새로 상장한 다른 인공지능 회사인가요? 교수님은 잠시 뜸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난주 7월 10일. 이 회사가 알리바바의 기록을 깼습니다. 에단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정도 규모면 당연히 미국 기업이겠죠.
최근 팹리스 회사들 중에 누가 그렇게 컸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요. 혹시 퀄컴 계열사인가요? 교수님은 그 말에 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칠판에 짧은 단어 하나를 더 적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강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에단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 회사라고요? 미국도 아니고요? 교수님이 에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 흥미롭군요. 방금 자네 얼굴에 스친 그 놀라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입니다. 멕시코 출신 하비에르 몬토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그 회사, 결국 삼성이나 엔비디아 뒤에서 부품 대주는 회사 아닌가요? 에단이 재빨리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부품 회사가 아무리 커봤자 두뇌를 만드는 건 결국 미국 기업 아닙니까? 설계도 없는 제조업체가 어떻게 이런 규모의 자금을 끌어모읍니까?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한 그 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입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의 빌딩들이 뜨거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에단, 다음 시간까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였는지 직접 찾아오십시오. 자네가 방금 한 그 확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강의실을 나서는데 에단의 얼굴이 여전히 붉어져 있었습니다. 웨이가 저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에단, 오늘 좀 세게 나갔죠. 미국 반도체가 최고라는 자부심이 워낙 강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그 이름을 검색창에 쳐봤습니다. 화면이 뜨는 순간 저는 자판 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예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는데도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검색 결과 첫 화면에 뜬 회사 로고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살 때 스치듯 봤을 법한,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눈여겨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룸메이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SK 하이닉스라는 회사 알아?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몰라, 근데 왜?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을 보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이 회사 얘기가 나왔는데 반이 아예 뒤집어졌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업 전에 조금이라도 더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가는 내내 저는 어젯밤 검색했던 몇 가지 숫자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265억 달러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숫자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세미나였습니다. 강의실 창밖으로 허드슨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유난히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밤새 검색한 자료들이 노트북 화면 가득 열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강변을 따라 뛰고 있었고 아침 햇살이 물결 위에서 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월시 교수님이 들어오시기도 전에 에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다시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밤새 찾아봤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품이요. 두뇌를 만드는 건 엔비디아고 이 회사는 그 옆에서 기억장치를 끼워 넣는 역할일 뿐입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세계가 조립하는 구조. 그게 지금 반도체 산업의 진짜 그림입니다. 교수님이 자리에 앉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이군요. 끼워 넣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에단, 그 역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단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다른 회사가 끼워 넣으면 되지 않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어젯밤 찾아본 바로는 이 회사가 만드는 게 그냥 메모리가 아니라 HBM이라는 특수한 부품이었습니다. 고대역 폭메모리라고 부르더라고요. 교수님이 칠판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커다란 상자 하나와 그 옆에 작은 창고 하나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쉬지 않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챗봇에 질문을 던지고 1초 만에 답을 받는 것, 그 뒤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가 초고속으로 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하는 두뇌, 그러니까 HBM 옆에 있는 큰 상자가 뛰어나도 그 정보를 빠르게 꺼내주고 채워주는 창고가 느리면 두뇌는 멈춰섭니다. HBM이 바로 그 창고입니다. 일반 창고보다 수십 배 빠르게 물건을 내주고 받아들이는 창고입니다. 프리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창고를 아무 회사나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창고를 짓는 기술은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여러 층의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그 사이를 미세한 구멍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백 분의 1 크기 구멍을 수천 개씩 뚫어야 하는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불량이 됩니다. 에단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그 창고 만드는 회사는 미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이요. 미국이 진짜 반도체 강국이라면 결국 마이크론이 앞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처음으로 숫자를 제시하셨습니다. 마이크론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HBM 시장에서 전 세계 공급량의 70% 이상을 이 회사와 삼성전자, 이 두 한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2013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에단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가 설계도를 그리는 게 핵심 아닙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엔비디아가 설계도를 아무리 훌륭하게 그려도 이 회사가 만든 창고 없이는 그 설계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칩이 되지 못합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엔진을 설계해도 기름을 제때 공급하는 연료관이 막히면 그 차는 단 1m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이 회사의 생산 일정에 맞춰 자신들의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웨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도 결국 이 회사한테 끌려다닌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끌려다닌다기보다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다만 그 힘의 균형이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는 게 오늘의 요점입니다. 하비에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왜 하필 한국 회사들이 이 기술에서 앞선 건가요? 미국이나 일본, 대만처럼 반도체를 오래 해온 나라들도 많은데요.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의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지금은 딱 하나만 말씀드리죠. 이 회사가 처음부터 이런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불과 10수년 전 이 회사는 팔리는 회사였습니다. 사겠다는 사람도 마땅치 않았던 회사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그 숫자를 다시 한번 눌러 적었습니다. 70%. 에단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데 에단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 마이크론이 세계 1위인 줄 알았는데.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이 궁금해졌습니다. 팔리는 회사였다는 그 말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허드슨강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상파울루의 공장들을 떠올렸습니다. 브라질에도 한때 세계로 뻗어나가려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에단이 오늘 2번이나 확신했다가 2번이나 틀렸다는 사실도 이상하게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캠퍼스 벤치에 잠시 앉아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연료관이라는 비유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설계도를 그리는 회사도 결국 그 연료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브랜드, 눈에 보이는 완제품만 기억합니다. 그 뒤에서 조용히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부품에는 좀처럼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보던 방식 자체가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웨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수업 전에 커피 한잔 할래요? 이 회사에 대해 더 얘기하고 싶어서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좋아요. 저도 사실 어젯밤부터 이 회사 자료를 계속 찾아보고 있었어요. 세 번째 세미나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지하철에서 내려 학교로 걸어가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훑어보던 중이었습니다. 뉴욕 금융가 한복판, JP모건 건물 옥상에 걸린 커다란 깃발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그 사진을 확대해봤습니다. 아침 출근길 인파가 제 옆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풍경일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 깃발 하나가 이상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도 이미 그 사진을 보고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웨이가 휴대폰 화면을 에단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월가 한복판에 저게 왜 걸려 있는 거예요? 에단이 화면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이후로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에단을 곁눈질로 살짝 바라봤습니다. 월시 교수님이 들어오시며 곧바로 같은 사진을 띄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 지난 10일 촬영된 겁니다. 상장 주관사가 축하의 의미로 건물 전광판에 띄운 겁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숫자를 하나씩 적어 내려가셨습니다.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입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알리바바의 기록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까지 다 포함해도 올해 상장한 스페이스X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하비에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페이스X 다음이라고요? 그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교수님이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 신청이 얼마나 몰렸는지 아십니까? 원래 팔려던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대규모 신규 상장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기존 주가보다 조금 싸게 파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오히려 한국 증시에서 거래되던 원래 주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오히려 값을 더 쳐준 겁니다. 월가에서는 이런 경우를 프리미엄 프라이싱이라고 부릅니다. 프리아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큰 돈을 모아서 어디에 쓴다는 건가요? 그냥 회사 곳간을 채우는 건 아닐 텐데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 돈은 고스란히 한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밤낮 없이 짓고 있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커질수록 이 회사가 만드는 그 연료관 HBM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공장을 더 지어놓겠다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자를 직접 끌어들이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하비에르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놓은 돈이 아니라 앞으로 벌 돈을 담보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리 지갑을 열었다는 거네요. 웨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정작 미국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그 지갑을 열었고요. 교수님이 그 말에 옅게 웃으셨습니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에단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장기 투자 펀드들이 정말 국적을 따지지 않고 이 회사에 돈을 걸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본이라는 건 감정이 없습니다. 돈은 국적을 따지지 않고 실력이 확인된 곳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노트에 그 숫자들을 받아 적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알리바바, 스페이스X. 제가 경제 뉴스에서 늘 들어왔던 이름들 사이에 낯선 이름 하나가 끼어들어 있었습니다. 프리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자본이 몰렸다면 상장 첫날 주가는 어땠나요? 보통 이런 경우 첫날 급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크게 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투기적인 자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믿고 들어온 진짜 투자자들이 줄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하루 반짝 오르고 많은 자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화려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이 회사의 이름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진지하게 기억하기 시작한 지 아직 2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회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그 출발점을 보겠습니다. 그 출발점을 알고 나면 오늘 본 저 숫자들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강의실을 나서는데 에단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처음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져 있었습니다. 나탈리, 저 사실 첫 시간에 좀 세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 제가 뭘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 역시 그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회사의 시작이 궁금해졌습니다. 부품이나 만든다며 무시당했던 회사가 어떻게 월가 한복판에 자기 나라 깃발을 걸게 됐는지 저는 잠들기 전까지 그 질문을 놓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덮기 전 저는 오늘 강의실에서 봤던 태극기 사진을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사진 속 깃발은 바람에 살짝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뉴욕의 오후 햇살을 받은 빌딩 유리창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깃발을 만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 국기가 세계 금융의 심장부에 걸릴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아니면 이것조차 오래전부터 그려온 그림의 일부였을까?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지만 왠지 후자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세미나였습니다. 그날 월시 교수님은 평소와 다르게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질문도 칠판에 적는 단어도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강의실 조명이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다들 노트북을 덮고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1983년 자동차와 건설로 유명한 현대그룹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름은 현대전자였습니다. 당시 이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업계에서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반도체는 기술도 자본도 인력도 없는 나라가 손댈 만한 산업이 아니라는 게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2001년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로 LG반도체와 억지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부담이 커졌고 여러 사정이 겹쳐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결국 은행들로 이루어진 채권단에 넘어갔고 이름도 하이닉스로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회사가 된 겁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2003년 이 회사 주가는 13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커피 한 잔도 못 사는 돈으로 주식 한 주를 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하락닉스라고 불렀습니다. 오르는 법을 모르는 회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해 이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 상당수가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채권단은 이 회사를 팔기 위해 수년간 국내외를 돌아다녔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에 넘어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겠다는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반도체는 돈 먹는 하마 같은 산업입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조단위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겨우 살아남는 사업이었으니까요. 앞서 인수 제안을 받았던 한 대기업도 몇 차례 검토 끝에 결국 손을 뗐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결국 외국 기업의 헐값으로 넘어갈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2012년 통신회사였던 SK그룹이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우리 돈으로 3조 4천억 원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회사는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내고 있었습니다. 적자 나는 회사를 3조 원 넘게 주고 산 겁니다. 그룹 내부의 반대는 상당했습니다. 통신 사업만 안정적으로 해오던 회사가 왜 갑자기 밑빠진 독 같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드느냐는 우려였습니다. 이사회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컸다고 전해집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도 이 인수 결정을 두고 회의적인 보고서를 잇따라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장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회사에는 기술과 글로벌이라는 무기가 있다. 교수님이 그 문장을 칠판에 처음으로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수 다음 해인 2013년 이 회사는 시장에서 존재감도 없던 부품 하나를 개발하는데 회사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그 부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무려 10년 동안 시장은 이 부품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발팀 내부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계속 끌고 가야 하느냐는 논쟁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연구에 계속 돈을 쏟아붓는 걸 두고 회사 안에서조차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야기를 끝내고 처음으로 학생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강의실은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애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적자 회사가 아직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던 부품에 먼저 손을 댔다는 거네요. 저였으면 절대 못했을 결정이네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폐업 직전 가게를 인수하겠다고 나섰을 때 주변 사람 모두가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10년 뒤에나 열매를 맺을 씨앗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심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데 하비에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10년이요? 아무도 안 찾는 물건을 10년 동안이나 만들었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밖으로 불이 켜진 뉴욕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문득 상파울루의 한 공장을 떠올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젊었을 때 다니셨던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공장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에 나가겠다고 했던 그 공장은 결국 몇 년 못 가 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작해서 왜 어떤 곳은 문을 닫고 어떤 곳은 여전히 버텼는지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부도 채권단 135원 하락닉스 그리고 3조 4천억 원. 실패를 나타내는 단어들 사이에 딱 하나 다른 성격의 단어가 끼어 있었습니다. 명운을 걸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에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브라질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 순간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대신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섰던 게 아닐까. 저는 그 질문에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그 10년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 10년 동안 이 회사의 개발팀 직원들은 매일 아침 무슨 생각으로 출근했을까? 성과도 인정도 확신조차 없는 상태로 계속 실험을 반복한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저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적어도 그 프로젝트만큼은 끝까지 접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끈질김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다음 시간에 꼭 물어보고 싶어졌습니다. 5번째 세미나였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하비에르가 먼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제 그 질문, 저도 계속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안 찾는 부품을 만들었다는 거, 그 10년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밤새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자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월시 교수님이 들어오시며 그 질문을 들으셨는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 10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 10년은 순탄한 상승 곡선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을 몇 번이나 오간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연도를 하나씩 적어 내려가셨습니다. 2013, 2015, 2019, 2023. 2013년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고대역 폭메모리 1세대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서 곧바로 팔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부품을 써줄 고객이 있어야 했습니다. 2015년 미국의 반도체 회사 AMD가 처음으로 이 부품을 자사 그래픽 카드에 채택했습니다. 라데온 퓨리라는 제품이었습니다. 프리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잘 팔리기 시작한 건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가격이 비쌌고 생산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제품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이 부품이 정말 필요한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웨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뒤로도 계속 이 부품에 투자한 건가요? 실패한 제품인데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더 힘든 부분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원래 극단적인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산업입니다. 2018년 이 회사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영업이익 2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딱 1년 뒤인 2019년 메모리 가격이 47% 폭락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는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프리아가 물었습니다. 그런 불황이 오면 보통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신규 투자를 줄이고 연구개발 인력을 축소하고 버틸 수 있는 사업에만 자원을 집중합니다. 생존이 최우선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 프로젝트만큼은 계속 끌고 갔습니다. 실적이 곤두박질치는 와중에도 이 부품의 다음 세대 개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단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밀어붙인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회사 안팎에서 이 프로젝트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순간은 2023년에 왔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숫자를 적으셨습니다. 마이너스 7조 7천억 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리아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인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2023년 이 회사의 연간 영업손실입니다. 창사 이래 최악의 적자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서 회사 전체가 그야말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 정확히 같은 해에 이 회사는 3세대로 발전한 이 부품 HBM3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에 이 부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비에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가 사상 최악의 적자를 내던 바로 그 순간에 미래를 결정지을 기술이 완성됐다는 거네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자가 가장 깊었던 해가 동시에 10년 도박의 승부가 갈리던 해였습니다. 회사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이 프로젝트에 배정된 인력과 예산만큼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였으면 그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부터 정리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웨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영자가 그렇게 합니다. 눈앞의 출혈을 막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10년을 내다보는 결정과 당장의 손실을 막는 결정은 종종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회사는 그 갈림길에서 더 어려운 쪽을 선택했습니다. 훗날 이 회사의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그 시기 이사회에서도 계속 밀어붙일지를 놓고 격론이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강의실이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그 숫자를 다시 눌러 적었습니다. 마이너스 7조 7천억 원. 그리고 그 옆에 세계 최초 개발이라는 문구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같은 해, 같은 회사에서 일어난 두 가지 상반된 사건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10년의 도박이 정확히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지금 이 순간의 시장 점유율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데 애단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적자를 내면서도 미래의 베팅을 놓지 않는다는 게 저는 아직도 잘 상상이 안 돼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지만 동시에 그 모순 같은 결정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 두 숫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마이너스 7조 7천억 원, 그리고 세계 최초 개발. 같은 회사, 같은 해에 벌어진 정반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 겨울, 이 회사의 회의실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숫자만 보면 당장 모든 걸 멈춰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계속 가자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받아들여졌다는 것. 저는 그 사실 하나가 이 회사의 10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6번째 세미나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강의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책상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지난주 내내 이 회사의 최근 소식을 찾아보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밤새 저장해둔 기사 스크랩이 여러 개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먼저 꺼내고 싶어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월시 교수님이 자리를 잡으시자마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회사 지난달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를 넘어섰더라고요. 한국 안에서 1등이던 회사를 제친 겁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6월 22일, 이 회사는 삼성전자를 시가총액에서 앞질렀습니다. 격차는 약 18조 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웨이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건 결국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면서요. 지금은 호황이니까 오른 거지, 인공지능 붐이 꺼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교수님이 잠시 웨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림을 다시 칠판에 그리셨습니다. 엔진 하나와 그 옆에 연료관 하나였습니다. 웨이, 자네 말대로 유행은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가 있어도 그 설계도대로 실제 물건을 만들어줄 곳이 없으면 그 설계는 그림일 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특수한 부품, HBM을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프리아가 답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회사와 삼성전자 두 곳이라고 하셨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그 중에서도 시장의 절반이 넘는 몫을 가져갑니다. 최근 집계로는 60% 안팎입니다. 요리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레시피가 있어도 그 레시피에 들어갈 재료를 구할 수 없으면 요리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인공지능 산업이라는 주방에서 이 회사가 그 핵심 재료를 쥐고 있는 겁니다. 에단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회사가 처음 이 부품을 개발한 게 2013년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시간 들었던 그 험난한 10년을 지나서 지금 그 결실이 정확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자기네 최신 칩에 들어가는 이 부품의 상당 부분을 이 회사에서 공급받습니다. 최근 시장 조사기관들의 집계에 따르면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이 부품 물량의 3분의 2 이상이 이 회사 몫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들이 이 회사의 생산 일정에 맞춰 자신들의 서버 증설 계획을 짭니다. 시장은 항상 늦게 알아봅니다. 먼저 만든 사람만이 먼저 그 열매를 가져갑니다. 프리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분의 2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을 놓고 다른 회사들이 다투는 거네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3분의 1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또 다른 숫자를 적으셨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기업,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기업, 그리고 이 회사, 그 다음 삼성전자, 그 다음 중국의 인터넷 기업과 은행이 뒤를 잇습니다. 한 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서로 다른 두 기업을 올려놓은 겁니다. 미국을 빼면 사실상 유일한 나라입니다. 프리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을 두 개나 가진 나라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을 두 개나 갖고 있다는 건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습니다. 하비에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회사만 잘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삼성전자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두 회사 모두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품 시장에서만큼은 이 회사가 확실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두 자리를 지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경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치열한지 말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다시 눌러 적었습니다. 시장은 항상 늦게 알아본다. 강의실을 나서는데 웨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 예고 왠지 심상치 않네요. 설마 제가 이번에도 틀린 걸까요? 저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창밖 뉴욕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저는 왠지 다음 이야기가 이번 학기 중 가장 치열한 순간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캠퍼스를 나서며 저는 웨이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웨이가 문득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반박만 하고 계속 틀리는데 그게 이상하게 재미있어요. 다음 시간엔 제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에단이 지난 5번의 세미나 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가장 크게 반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조용히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오늘 배운 숫자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10위권 1조 달러 기업 2개, 엔비디아 물량의 3분의 2. 화려한 숫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 뒤에는 지난 시간 배운 마이너스 7조 7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 두 숫자 사이의 거리가 결국 이 회사가 걸어온 길 전체를 설명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번째 세미나였습니다. 월시 교수님이 들어오시며 칠판에 짧은 문장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때로 이웃집에 있다. 에단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크론 얘기인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마이크론도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삼성전자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산업, 같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웨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삼성전자요? 저는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1위인 줄 알았는데요. 스마트폰도 만들고 텔레비전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드는 그 회사잖아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여러 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전체로 보면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부품, HBM에서만큼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201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 부품이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너무 작고 수요도 불확실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자와 관심을 줄였습니다. 프리아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계 1위 기업이 오판을 했다는 건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몇 년 뒤 뼈아픈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2023년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그 회사가 엔비디아에 이 부품을 사실상 독점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완전히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준비한 다음 세대 제품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하비에르가 물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졌다는 회사가 품질 테스트에서 떨어졌다는 거네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만큼 이 부품을 만드는 기술이 까다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층층이 쌓아 올린 메모리 칩 사이에 수천 개의 미세한 통로를 뚫는 공정인데 발열과 수율 문제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인 회사와 뒤늦게 뛰어든 회사 사이의 격차가 이 대목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에단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시기에 두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겠네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시기 이 회사가 만든 부품에 대해서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달 대만에서 열린 반도체 전시회에서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가 이 회사 부스를 방문해서 신제품 웨이퍼에 직접 사인을 남겼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만들어달라.
에단이 나지막이 감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반도체 회사 최고 경영자가 직접 부탁을 했다는 거네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웨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상황이 역전된 건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역전까지는 아닙니다. 최근 집계로는 이 회사가 여전히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그 뒤를 바짝 쫓는 형국입니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최근 들어 빠르게 회복되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에도 새 회사가 다음 세대 기술을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비에르가 물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이대로 밀리고만 있는 건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세대 제품에서 오히려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를 시작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삼성전자는 미국의 AMD와 손을 잡았습니다. AMD의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에 삼성전자의 다음 세대 부품을 주력으로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AMD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한국의 삼성 공장을 찾아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프리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경쟁의 승자가 어느 나라가 됐든 결국 두 곳 중 한 곳은 한국 기업이라는 거네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든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부품을 쥔 나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안에서 누가 조금 더 앞서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강의실이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눌러 적었습니다. 이웃집과의 경쟁조차 결국 같은 지붕 아래서 벌어지는 싸움이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데 에단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라이벌끼리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결국 같은 나라 회사 두 곳이 세계 1, 2위를 다툰다는 게 신기하네요. 저희 나라에도 그런 산업이 있나 생각해봤는데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 맨해튼의 야경을 바라보며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직접 웨이퍼에 남겼다는 그 짧은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더 만들어달라. 저는 그 네 글자가 세계 최고 기업이 보낼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찬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삼성전자와 이 회사의 로고를 나란히 검색창에 띄워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회사는 같은 나라, 같은 도시에서 시작해 지금은 세계 시가총액 순위표 맨 위쪽을 나란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두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어느 학회장에서 우연히 마주친다면 서로에게 어떤 표정을 지을까?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같은 목표를 향해 다른 길을 걷는 동료이기도 한 사이. 저는 그런 관계가 세상에 흔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이런 수준의 경쟁이 동시에 두 곳에서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나라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8번째 세미나였습니다. 지난 시간 삼성전자와의 치열한 경쟁 이야기를 듣고 난 뒤라 그날 강의실 분위기는 평소보다 한층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뜬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강의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웨이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나탈리, 이거 봤어요? 지난주 한국 증시가 폭락했다는 기사예요.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8% 넘게 빠지면서 거래가 일시 정지됐대요. 월시 교수님이 들어오시며 그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칠판에 그래프를 그리셨습니다. 6월 말 최고점을 찍은 뒤 뚝 떨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 회사 주가는 상장을 코앞에 두고 최고가 대비 약 30%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가 오랫동안 시달려온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에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저평가받는다는 그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회사는 마이크론과 실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앞서는 대목이 많은데도
오랫동안 미국 증시의 마이크론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실력은 증명됐는데 가격은 늘 깎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프리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뭔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여러 이유가 겹칩니다. 접근성 문제도 있고 배당이 인색하다는 오랜 평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판이라는 게 시작은 합리적인 이유였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성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져도 색안경이 벗겨지지 않는 겁니다. 웨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상장도 결국 그 저평가를 벗어나려는 몸부림 아닌가요? 저는 아직도 이게 진짜 실력인지 운이 좋았던 건지 확신이 안 서요. 교수님이 웨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정직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저평가 논란까지 겹친 바로 그 시점에 이 회사는 상장 일정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정대로 밀어붙였습니다. 하비에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원래 팔려던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들어왔습니다. 폭락과 저평가 우려 속에서도 오히려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렸습니다. 폭풍이 온다는 예보 속에서도 배가 빈자리 없이 만석으로 출항한 셈입니다. 애단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자기 나라 증시는 그렇게 흔들렸는데 정작 미국 상장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국내 증시의 단기적인 출렁임과 세계 자본시장에서 검증받은 실력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장기 자금을 굴리는 세계적인 펀드들은 몇 년 뒤를 보고 움직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단기 조정보다 10년 넘게 쌓아온 기술, 격차와 그동안 부당하게 깎여있던 저평가가 더 크게 보였다는 뜻입니다. 프리아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파도는 쳤지만 그 밑에 있던 오래된 억울함이 이번에 풀렸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 말을 하다 보니 인도가 겪었던 일이 떠오르네요. 교수님이 프리아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프리아가 답했습니다. 2023년 인도 정부가 국가적으로 밀어붙이던 반도체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대만의 폭스콘과 인도의 베단타 그룹이 1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원 규모의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챙기던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폭스콘이 돌연 철수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외국 기업들의 30억 달러짜리 투자 2건도 줄줄이 중단됐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버티는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겁니다. 하비에르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멕시코도 비슷합니다. 국경 근처에 조립 공장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마킬라도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만 하고 다시 수출합니다. 멕시코 브랜드로 세계 시장에 나가는 제품은 좀처럼 없습니다. 공장은 있는데 그 공장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실력을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한 자의 서름, 그리고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멈춘 자의 후회. 그게 이번 상장 흥행의 배경에 겹쳐 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가 세계 자본시장을 정복한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시험이 이 회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시장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건 시험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애단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데 애단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국가 권력이라니 설마 우리 정부 얘기는 아니겠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캠퍼스를 가로지르는데 저 멀리 허드슨강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억울함이라는 말이 그날 밤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배운 2가지 실패, 인도의 25조 원짜리 무산된 공장과 멕시코의 조립 공장들을 나란히 적어봤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자원도, 인구도, 심지어 초기 투자 유치 능력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건 단 하나, 흔들릴 때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 옆에 물음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정책에서 오는 걸까? 사람에게서 오는 걸까? 아니면 둘 다일까?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질문이 무엇인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9번째 세미나였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조용히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서둘러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창밖 하늘은 유난히 흐렸고 습한 공기가 강의실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시간 교수님이 예고했던 그 국가 권력이라는 단어가 저는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월시 교수님이 들어오시며 곧바로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뉴스 기사 제목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에단의 얼굴이 그 제목을 보자마자 굳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예고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가 40조 원을 조달하는 데 성공하자 바로 다음 날 미국 행정부에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상무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과 SK도 질투심을 느껴 결국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비에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돈은 원래 한국에 공장 짓겠다고 모은 돈 아니었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회사는 조달한 돈 대부분을 한국 내 용인 공장 건설에 쓰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장이 성사되자마자 그 돈을 미국에 쓰라는 압박이 들어온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앞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수년간 훔쳐갔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절반을 미국이 갖겠다. 에단이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정당한 정책 아닌가요? 미국도 미국의 이익을 챙길 권리가 있잖아요. 교수님이 에단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단,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것과 남이 이미 세운 계획에 끼어들어 그 목까지 요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이미 미국에도 상당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미국 기업들과 장기 공급 계약도 맺어왔고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상장으로 모은 돈까지 내놓으라는 겁니다. 하비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협력하고 있는데 더 내놓으라고 압박한다는 거네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회사가 스스로 세운 세 마디만 기억하십시오. 그 돈은 이 회사의 것입니다. 그 계획은 이 회사가 오랜 실패와 인내 끝에 세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획을 지키겠다는 게 정말 부당한 겁니까? 아니면 다 차려놓은 밥상에 뒤늦게 숟가락을 얹으려는 쪽이 부당한 겁니까? 에단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프리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했나요? 그 압박에 굴복했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이 회사는 조달한 자금을 원래 계획대로 한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압박 앞에서도 이미 세운 원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웨이가 낮게 감탄했습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을 지켜냈다는 거네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2년간 아무도 넘지 못한 담장을 넘은 다음 날, 이번엔 그 담장 너머의 땅까지 넘보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프리아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회사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인도의 그 반도체 프로젝트였다면 아마 곧바로 조건을 다시 협상하려 들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도 그 힘은 지난 시간들 우리가 함께 봤던 모든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걸 겁니다. 135원짜리 주식, 마이너스 7조 7천억 원짜리 적자, 아무도 찾지 않던 10년. 그 모든 순간을 버텨온 회사에게 이 정도 압박은 새로운 종류의 시험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또 하나의 겨울이었을 뿐이죠.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또 하나의 겨울. 에단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 미국에서는 뉴스로만 보고 넘겼습니다.
관세니 압박이니 하는 말들이 다 그냥 협상 전략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학기 내내 이 회사가 걸어온 길을 다 배우고 나서 들으니까 제가 왜 부끄러워지는지 모르겠네요. 마치 남의 집 문 앞까지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주니까 신발도 안 벗고 들어가려는 사람을 본 기분이에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실력을 증명한 자에게 남은 마지막 시험은 그 실력을 시기하는 자들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강의실을 나서는데 에단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탈리, 저 다음 시간엔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 맨해튼의 빌딩들 사이로 저는 다시 한번 그 태극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깃발은 축하의 의미로 걸린 게 아니라 어쩌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배운 문장 하나를 계속 곱씹었습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뒤늦게 숟가락을 얹으려는 쪽이 부당하다는 그 말. 저는 브라질의 자원 산업을 떠올렸습니다. 광물과 곡물을 캐고 걷어서 세계에 파는 나라. 그런데 그 자원을 가공하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기술은 대부분 다른 나라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밥상을 차리는 나라였는지 아니면 숟가락을 얹는 나라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의실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어제 봤던 뉴스 기사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기사 댓글창에는 이 회사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와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논쟁 자체가 이 회사가 이제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세미나였습니다. 강의실 창밖으로 뉴욕의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월시 교수님은 여느 때와 달리 칠판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이번엔 에단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에단, 지난 시간 할 말이 있다고 했었죠. 지금 들어봅시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에단에게 쏠렸습니다. 에단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학기 첫 시간에 이 회사 이름을 듣고 당연히 미국 기업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세계 최고라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9번의 수업 동안 저는 매번 틀렸습니다. 부품 회사라고 무시했다가 틀렸고, 마이크론이 앞설 거라고 확신했다가 틀렸고, 삼성전자와의 경쟁에서 이 회사가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다가 또 틀렸고, 지난 시간엔 제 나라의 압박까지 정당화하려다가 틀렸습니다. 4번 다 같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에단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제가 틀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실력이 아니라 국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국이니까 당연히 앞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적자를 내던 시절에도 아무도 원하지 않던 부품을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압박해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건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자의 문제였습니다. 강의실이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웨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계속 의심했습니다. 거품이라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는 매번 반박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의심하는 건 쉽지만 10년을 버티는 건 어렵다는 걸 이번 학기 내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나라에도 비슷한 갈림길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늘 더 빠른 길, 더 확실해 보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늘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회사가 걸어온 길과는 달랐습니다. 프리아도 덧붙였습니다. 인도도 한때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고 여러 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선언 뒤에서 묵묵히 실패를 반복하며 버티는 지루한 과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번 학기를 들으면서 그 지루한 버팀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총리가 나서서 발표하는 순간은 화려하지만 그 발표 이후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그 긴 시간이 진짜 승부처였던 겁니다.
하비에르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늘 큰 발표, 큰 협정에 집중했지. 그 협정 뒤에 남는 것이 우리 것인지 남의 것인지는 깊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공장의 숫자만 세느라 그 공장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젊었을 때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그 공장도 한때는 세계로 나가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못 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어젯밤 저희 나라 수출 통계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작년 브라질의 최대 수출품 3가지가 원유와 대두와 철광석이었습니다. 이 3가지만 합쳐도 전체 수출의 35%에 가까웠습니다. 10대 수출 품목은 전부 다 원자재였고 그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땅에서 캐내고 밭에서 거둔 것들이 여전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내내 저는 왜 어떤 나라는 문을 닫고 어떤 나라는 끝까지 버텼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압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냉정한 투자자들이 국적도 브랜드 인지도도 따지지 않고 이 회사에 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지켜낸 것도 결국 이 회사 자신이었습니다. 돈은 실력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계 자본이 그 실력을 직접 증명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나탈리, 논문 주제는 정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 어떤 나라는 위기와 압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가? 그 질문을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은 주제입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의 빌딩들 사이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딘가에 여전히 태극기가 걸려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노트 첫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수업날 적어뒀던 메모 위에 줄을 긋고 새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품을 쥔 자가 세계를 움직인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전부였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왠지 지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논문 주제 정했어요. 왜 어떤 나라는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지 그 이야기를 써보려고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탈리, 그 답을 찾으면 꼭 아빠한테도 알려줘. 나도 평생 궁금했던 질문이었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 한 회사의 이름이 걸린 빌딩 옥상에서 깃발 하나가 아직 펄럭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10번의 세미나 동안 저는 부품 하나가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 남을 배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그 선택을 반복한 사람들이 결국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올라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